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측근이 선거에 대해 직접 만나거나 해킹한 자료를 공유하기도 했는데 특별검사는 왜 러시아와 내통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까? 많은 미국인들에게 정리가 안 된 의문입니다. 법적 근거 이외에 미국 대통령이 외국과 내통에 당선됐다는 오욕을 남기지 않으려는 애국심도 작용했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죄가 없고 지어낸 얘기니까 증거가 없지 소리치면서 그동안 러시아 스캔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듯 보도한 언론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법무장관이 이틀 만에 사법방해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일주일 안에 특별검사의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측이 서로에게 사과할 부분은 있고 결국 최종 결정은 유권자가 내리게 됐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는 대통령과 보좌진들 사이에 북한 정책에 대해 여전히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것을 북한이 지켜보고 있고 미국은 제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북한 제재를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의회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오바마 케어를 무효로 판결해달라는 놀랄만한 요청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험을 잃게 되고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다시 세워져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예산 10억 달러를 들여 육군 공병대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멕시코 장벽을 쌓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주택국의 융자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역사상 첫 번째 여성들의 우주 유영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맞는 사이즈의 우주복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도 이제 미국에서는 어젯밤에 아주 팍스 뉴스가 중심이 돼서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여전히 특별검사는 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 러시아와 내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의문들이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마녀 사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아무리 뭔가를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걸리는 것이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털어서 먼지가 반톨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특별검사가 이런 결론을 내렸으면 가정입니다. 오늘 미국은 어떤 뉴스를 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요. 특별검사가 미국 현직 대통령은 미국의 적국으로도 분리되는 러시아와 공모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러시아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왔다. 블라디미르 푸틴만을 만나기만 하면 칭찬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보좌진들과 정보국이 하는 말이 틀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말이 맞다고 한다. 22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미국 현 대통령과 측근이 러시아인과 이메일로도 만나고 직접 만나는 등 내통을 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기관장인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하고 그 이유도 분명히 그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했다. 본인도 또 러시아와 비밀 접촉이 있어서 수사에서 빠지겠다고 한 법무장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구박하다가 결국은 그를 해고했다.
만약에 이런 결과를 특별검사가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러시아와의 내통이 유죄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대입이 되고 그 어느 나라도 이런 결과를 특별검사 수사가 냈다면은 그 나라는 정말로 그 혼란일 겁니다. 오늘 그렇게 됐다면 며칠이 지난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고, 한국을 대비를 해서 뭐 한국의 문재인 후보가 가장 한국과 적국이라고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나라와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앞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점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주장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특별검사와 연방법무장관이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특별검사는 연방법무부의 소속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본인의 상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 발표해라. 이 그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천 페이지짜리를 발표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로든 큰 승리이고, 뭐 뒤로 물를 수 없는 승리이고, 그동안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도 사실은 모르는 거죠. 법무장관의 4페이지짜리 요약본만 봤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내통한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한 결론만 알지 그 밖의 내용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러시아의 그 꼬임수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뭔가를 서로 이제 뭐 연결을 하고 그랬을 수도 있고, 대통령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난 22개월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던, 정말로 그 본인의 표현대로 본인이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에게 지난 일요일에 골프도 치고 하면서 내 인생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무장관이 4페이지짜리 요약본을 발표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배심원 평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뭐 상당히 그 초조해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본인과 함께 일한 사람 가운데서 폴 매나포트 선거대책본부장을 몇 개월 했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젊은 정치 경험 없고 공보국장까지 지낸 그 당시에 8살인가 9살이었어요. 호프 힉스에 대해서 참 안쓰럽게 생각했다 하는 것을 전했고요. 왜냐하면 이 특별검사 팀이라든가 하원 정보위원회에서도 호프 힉스가 조사를 받았어야지 됐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 것만은 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어제 그 팍스 텔레비전의 션 해니티, 터커 칼슨, 그동안 그 수많은 그 거짓 뉴스를 퍼뜨렸었던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다 사과하고 반성해라 하면서 아직도 그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방송들을 어제 두 사람이 합쳐서 2시간 동안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매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매체의 경우는 뭐 50명의 헐리우드 스타들, 트럼프 대통령을 그동안 뭐 매국자다, 내통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아침에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어제 뉴욕타임즈를 포함해서 롤링스톤즈라든가 이런 그 매체, 그리고 이제 그린월드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뭐 워낙에 뭐 위키릭스에 대해서도 그 친화적이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매체들도 사실은 그 진보 매체도 증거가 완전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마구 밀어붙였던 것은 아닌가라는 자성도 좀 하고요. 반성도 좀 하기도 합니다. 이 특별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뭐 완전하게 그 특별검사의 의중을 알 수는 아직 없지만 모든 것을 보지 못해서. 그리고 구글도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사만 나왔다. 이것은 마치 사담 후세인이 과거에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생화학 무기가 있다고 이라크를 침공했던 것과 똑같다. 드로지 리포트가 헤드라인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 소리냐. 법무장관 자체도 이 4페이지짜리 요약본을 발표한 법무장관 자체도 러시아가 그 선거에 개입을 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하는데 유리한 점을 줬다는 것을 그 4페이지짜리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그 인정을 했고 그것도 해킹한 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 격전지에서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누가 러시아가 해킹을 잘한다니까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같은 것 좀 어떻게 찾아봐줘라 해킹해줘라 했고 그런 말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뒤에는 이제 계속 그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선거대책본부장 아들 사위 모두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거나 정보를 교환하고 안 했다고 하고 드러나면 입양 문제 때문에 만났다고 하고 그러나 이메일로서 선거와 관련해서 모든 일들이 있었고 뭐 위키릭스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국은 3페이지짜리 요청서를 법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들이 법사위원회를 포함해서요. 이 법무장관이 이렇게 4페이지짜리 본인의 의견으로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하지 말고 다 공개를 해서 일반인들이 판단을 하게 해라 하고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세금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는 대통령이 역사상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그쪽으로 공격을 조금 돌려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정말로 지금 신나죠. 아주 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기금 모금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며칠 동안 계속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지난번에 선거를 치를 때에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이 생각이 났었는데 그 당시에 제임스 코미가 힐러리 클린턴이 너무너무 extremely careless하다. 정말로 극단적으로 부주의했다. 그러나 기소할 정도는 아니었다.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공화당이 화를 냈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부패한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게 개인 이메일을 사용을 해서 국무부 이메일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는데도 기소하지 않아 썩어빠진 시스템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트윗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민주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어. 푸틴 앞에만 가면 작아지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정황이 있는데도 기소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특별검사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메일 그렇게 해서 기소하지 않아서 제임스 코미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한 그 연방수사국장이 엄청 비난을 받았고 연방수사국장으로서 직접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했던 것도 저도 그 당시에 거의 처음 봤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끝났는가 했더니 다시 선거 있기 직전에 10월 달에 또다시 조사를 해야지 되겠다 해서 힐러리 클린턴은 이 점도 본인이 떨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아주 분해하고 있죠. 그리고 조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다시 아니 뭐 기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끝났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과 좀 비슷한 그런 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이번에 그 보고서는 범죄에 가담했다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특히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면죄부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법무장관에게 보고서가 가고 나서 이틀 만에 이 특별검사는 러시아 사건을 덮으려고 제임스 코미도 해고하고 늘 마녀 사냥이라고 2년 내내 얘기를 하면서 사법방해를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결론을 못 내리겠다 했더니 이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12월 달에 취임했나요? 하는 그 법무장관이 금방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아주 싫어하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법무장관이 되기 전부터 대통령은 기소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가만 보면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 수사국장이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을 다시 조사를 해야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연방수사국이 봐줘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됐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깨끗한 연방수사국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연방수사국장이니까 연방수사국의 어떤 영예 같은 것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제임스 코미가 아니라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미국이라는 그 민주주의 자체가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그렇고 해서 어느 정도 10가지 결과가 나왔다. 그 자체가 완전히 그 미국의 민주주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최악의 상황으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것도 그 작용을 한 것 같다는 얘기가 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살짝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여기저기서 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여기저기라는 것을 그때마다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니까 todayus.com에 전부 링크를 시켜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설은 눈여겨볼 만하네요. 마이애미 헤럴드의 오늘 사설인데 마이애미 헤럴드는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고 플로리다주는 지난번에 아들 부시와 엘고 전 부통령이 선거를 재판을 통해서 누가 대통령인지를 가렸던 주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쉽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유권자에게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굉장히 미국의 유권자가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에는 굉장히 건강한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이애미 헤럴드도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no evidence로 증거가 없다는 행위 같은 것은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대통령의 사위, 아들, 뭐 선거대책본부장, 외교자문, 또 뭐 법무장관 등등 다 러시아와 접촉한 행위는 있어도 기소를 할 만한 no evidence라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아주 그 미국을 위해서 좋고 2020년에 유권자들이 직접 결정을 내려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당을 초월해 모든 사려 깊은 미국인들에게 안도감을 줬다. 적어도 현 대통령이 외국 정부와 공모해서 선거에 이겼다 하면 미국과 정부에 장애를 줄 테니까 그쯤 되면 오늘 굉장히 미국이 소란스러웠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또 한 가지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불과 48시간 만에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임명한 법무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은 이건 아니다. 그런데 48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뉴스를 종합을 해보면 이 특별검사가 법무장관에게 한 3주일 전에 사법방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서둘러서 결정을 내린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의회가 이제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시 가려야지 된다고 마이애미 헤럴드는 사설에서 주장을 합니다. 하원 민주당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소위원회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보고서 전체를 일반에게 국가에 공개를 하고 이제 의회에서도 꼼꼼하게 따져서 사법방해 부분은 하자는 거죠. 적어도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모했다 이런 것은 아무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면서 마이애미 헤럴드는 5명의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이번 일로 러시아 그 스캔들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또 이게 뭐 러시아 스캔들과는 전혀 다른 혐의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안보 어드바이저, 뭐 폴 매나포트 선거대책본부장, 대통령의 변호사 전부 러시아와 연관이 있거든요. 돈을 벌어서 탈세를 했어도 그것도 블라디미르 푸틴의 측근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뭐 등등과 또 이제 그 대통령의 변호사도 러시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타워를 짓는 그런 것, 국가안보 어드바이저도 마찬가지고 다 러시아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을 합니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서 특별검사의 결론, no collusion, 내통이 없었다는 그 결론은 국가와 또 미국의 대통령에게 아주 좋은 가장 그 적절한 결과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한 면죄부는 아니다 하면서 이제는 그 유권자들이 스스로 그 결론을 그 내려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의견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 하는 게 마이애미 헤럴드의 사설이었습니다. 다시 그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로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메일 그 자체가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말을 하죠. 물론 그 기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이 없었던 것 아니 도의적으로 책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또 서버까지 뒀잖아요. 본인의 집에 서버까지 두고 또 그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한두 번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싫어하니까 나중에는 해고만 되니까 눈밖에 나니까 아예 그런 말도 하지 않았고 아주 오만한 상태에서 그 계속 개인 이메일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소되지는 않았어도 본인이 분해하는 것처럼 2016년 선거에 영향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의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어쩌면 법의 잣대로 까다롭게 쟀을 수도 있고 플러스 애국심이 포함됐을 수도 있고 이러한 조사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2020년 11월 달에 선거 있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위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승리 분위기가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차분하게 북한 이슈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더 한국과 북한으로서는 까다롭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더 자신감을 얻어서 마이크 코헨 그 케이스도 생각하지 않고 하노이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은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뭔가 북한과 성과를 얻어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니까는요. 다른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그래서 오히려 남북 무슨 평화회담이라든가 아니면 북미 평화협상에 더 좋은 그 협상을 주제로 한다는 면에서는 더 좋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뒤에 여러 가지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 제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그 발표한 것이 여기저기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떤 그 생명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도 분명하고요. 이제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계속 추가 제재를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한 번에 뒤집어 버리고 이것은 존 볼튼뿐만이 아니라 재무부에서 심사를 해서 오랜 동안 심사를 한 겁니다. 원래
원래 발표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을 안 할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은 아직도 하노이 회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그 보좌진들 사이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놀랐다는 게 하노이에서 그런 추가 여러 가지 이것도 해라 하고 놀랐다는 게 이것도를 알아서 놀란 게 아니라 이것도 하는 다른 시설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시설이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막판에 그런 것을 들이대느냐 해서 이제 북한이 놀랐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을 하기를 원해도 북한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의 충돌 같은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만 잘 구슬리면은 기분 좋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런 환상은 깼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깼다는 것이 수학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단기적으로 원하는 것이 경제 제재를 푸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좋은데 그 경제 제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트윗으로 풀어주는 것은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게 이제 외교 잡지 디플로맷의 시니어 에디터 앤티크 펜다 씨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앤티크 펜다 씨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나 평양은 아마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을 자극해서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이제 북한이 분명하게 더 분명한 어떠한 회담을 할 때의 이 협상 같은 거죠. 이런 것이 완전히 지금 미국 측이 준비가 됐는가 하고 까다롭게 볼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존 볼튼이 주장하는 식으로 워싱턴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뭔가 제재만 하고 더 힘든 요구 조건을 내민다면 그렇다면은 북한도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분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워싱턴 포스트의 제니퍼 루빈 씨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재무부에서 하려는 결정을 안 하겠다 고 트윗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 어쩌면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니퍼 루빈 씨 같은 경우도 워싱턴 포스트의 어피니언란에 글을 쓰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하는 행위를 논리적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몰라서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하노이에서 회담을 깨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약속을 한 것 아니야? 추가 경제 제재 같은 것은 북한에 대해서 없다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중국의 선박에 대해서 있었던 두 개의 케이스잖아요. 그랬던 거야. 아니면 이제 정말로 그때는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시선을 좀 미리 가려보려고 그랬던 거야.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뒤에서 속삭여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야? 라고도 얘기를 해봅니다. 그만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미친 전략해서 이게 주요하네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 점점 이제 길어지면은 신용도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니퍼 루빈 씨는 아마도 어떤 한계점에 이르르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떠나버리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굴욕을 참는 한계도 없는 인내심을 보여줄까? 두 사람에겐 좀 굴욕적인 표현이긴 하네요. 하면서 하원의 정보위원회와 외교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행정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 간의 의견 일치가 있는지를 봐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미군의 그런 예산을 끌어다가
별로 소용도 없는 그 멕시코 벽을 쌓는다는 정도로 미군을 그 약화시키고 있다. 돈은 또 많이 그 국방비를 하기는 하지만 또 끌어다 쓸 돈은 거기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부처의 예산을 굉장히 삭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미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도 못했는데요. 지난주였던가요? 그 해병대장이 그 커맨던트가 그 로버트 넬러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해병 여러 가지 우리의 그 군인을 뭐 그 국경에 배치한다던가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라든가 스코틀랜드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우리 훈련을 그렇게 되는 경우는 취소를 해야 될 정도다 하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의 루빈 씨는 대통령이야말로 북한 핵 문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미국 안보의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이 가장 인기 충만입니다. 힘이 이제까지 취임한 이후에 최고로 강한 그런 때입니다. 지금 스티브 비건 그 북한 그 특사가 대북 대사가 중국에 가 있고요. 미국에서도 한국의 그 통일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주목을 합니다. 뭐 한국 뉴스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김현철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최근까지 띵크탱크도 갖고 있었고 문재인 그 대통령 여러 가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문도 했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 했었던 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맞기도 하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은 그 키친턱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얘기로는 맞기도 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고 공직자라고 생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가 숨졌는데 결국은 그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겪어야 할 통과 의례다.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하면 뭐 나라 망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저질렀다는 단정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을 전하는데 청문회에서는 약간 이제 그 본인이 했었던 말에 대해서 그게 그 부분만 딱 떨어뜨려서 그런 것이지 그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고 뭐 유족에게 조의도 표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북한이 그 금강산 박왕자 씨의 숨진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55세 비교적 젊은 편이죠. 이 통일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미국도 지금 뭐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중국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을 다시 이제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하니까요. 중국의 그 센트럴 파리 스쿨이라는 게 당 간부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곳에서 국제 전략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의 교수 장리앙쿠라는 이 교수가 역시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그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뭐 그런 얘기예요. 영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노이에서 들이댔다 하는 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미국은 뒤에서 여기까지 오기 전에 협상 다 해놓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북한이 깜짝 놀랐기 때문에 이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 미래가 좀 불확실하긴 하다. 더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평양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굉장히 좀 빛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북한도 미국에게 그냥 맘대로 끌려다니지는 않아도 되는 위치고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이제 경제 제재 풀어주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카드를 갖고 있는 셈이고 북한으로서는 뭔가 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한 해를 보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엔의 그 제재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로이터의 뭐 단독 보도, 로이터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특별하게 뭐 단독이라고 말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에 북한 사람들을요 돈 벌려고 해외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러시아에 한 3만 명, 중국에
8만 명 정도, 10만 명 이상인 거죠. 그 정도로 나가서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욕타임즈가 얼마 전에 굉장히 그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일하더라. 페인트 칠을 하던 목공일을 하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러시아와 중국이, 러시아에서 일하는 약 3만 명 가운데 3분의 2를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중국은 반 이상을 돌려보냈다고 유엔에 보고를 했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사람들이 1년에 매년 북한에 5억 달러 정도를 송금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거의 전부가 러시아와 중국인데, 물론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도 있지만요. 아프리카의 독재자의 조각을 한다던가 동상 만드는 그런 건 있지만, 거의 중국과 러시아인데 3분의 2와 반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또 그 타격을 받는다 하는 얘기고요. 또 시시콜콜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디펜던트까지 스페인의 북한 대사관에 이제 급습 침입이 있었던 것을 전하는데, 그때 아직까지도 지금 그 자유조선이 우리가 했다라고 하지 않았죠? 아직 안 한 것 같은데요. 그 자유조선이, 워싱턴 포스트는 자유조선이라고 했지만 자유조선이 가져간 그 컴퓨터가 암호화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세계 그 외교관들과 그런 식으로 다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가져가서 어떤 서방 세계에서 그 암호를 푼다면 북한은 그 세계의 컴퓨터를 또 암호 시스템을 다 바꿔야지 된답니다.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쉬운 건 아닌가 봐요. 그런데 이제 서방 세계에서 그 북한의 그 암호 같은 것을 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까지 함께 나오고요. 이제 북한 뉴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일상적인 늘 팔로우업을 하는 이 정도가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 뉴스를 통해서 미국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내용을 많이 거의 못 들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그 매체에서는 한국과 연관되는 관심이 있는 것부터 전하기 때문이죠. 헬스케어 안, 그 어포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 액트가 사실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2016년도에 선거할 때도 그 헬스케어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었다 나에게, 이렇게 답한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뭐 의회에서 60번 이상 없애버리려고 시도하다가 그것을 없애지를 못했고 했는데, 연방 법무부로서는 조금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연방 법무부가 제5항소법원에 이 법적인 포지셔닝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지난해 12월 달에 이 텍사스주의 지방 판사예요. 지방 판사 리드 오코너라는 판사가 오바마 케어는 텍사스 unconstitutional이다, 위헌이다. 이제 특히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이제 그 항소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제5항소법원의 연방 법무부가 이 지방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글쎄요, 법무부에서 이런 요청을 한 것을 저는 별로 거의 못 본 것 같아서요. 하는 건데, 많은 그 법학자 전문가들은 그 보수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그 법무부에서 이 정도로 해도 되나? 그리고 이제 이게 왜냐면은 뭐 꼭 그 당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제법 오랜 동안 오바마 케어가 진행되어 오면서 한때 이제 쫙 올라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난해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 같은 것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병이 있는데 그전에는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거나 돈을 많이 내라고 해서 아파서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집도 팔고 다 치료하다가 뭐 그냥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만약에 항소법원에서도 위헌이다라고 하고 결론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모든 시스템이 다 달라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뭐 사람들 보험을 뺏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프리벤티브 서비스 같은 경우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예방 그 서비스 같은 것 받으시는 메디케어를 통해서 그런 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어떤 주에서는 식당에 뭐 영양가 표시 같은 거 이것도 다 건강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런 규정까지 다 그 바뀌어져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연방 식품의약국이 약에 대한 그 어떠한 승인 절차 같은 것도 또 다 다시 새로 해야지 되고 연방 정부가 새로운 페이먼트 모델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바뀌어야지 되고 다 뒤집었다가 새로 세워야지 되는 건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이런 요청을 항소법원에 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블룸버그 뉴스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방 그 법무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이 뭐 크레이지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춤을 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오바마 케어가 날이 갈수록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방부가 발표를 했어요. 10억 달러를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뭐 펜타곤 같은 데서 국방부 같은 데서 돈 빼서 멕시코 벽 쌓겠다고 했잖아요. 예, 국방장관도 없습니다. 아직 국방장관 대행이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육군 공병대 같은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루이지아나 뭐 이런데 홍수가 나고 댐이 무너지고 하면 뭐 그런 것 잘 뭐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시켜서 수습하고 그래서 뭐 애리조나의 유마라든가 텍사스의 엘파소 이런데 직접 뭐 군인들이 벽짓기 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해당된 그런 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는 공화당 의원들도 12명이나 무슨 이게 국가 비상사태냐 그렇게 예산안을 빼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토권을 뒤집을 만한 그런 표는 안 되기 때문에 멕시코 벽 쌓는 것 진행되는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다 알아서 하실 테고요. 처음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몰기지 융자를 연방주택국에서 받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연방주택국에서 융자를 받는다는 것은 보통 그 큰 은행에서 안 해줄 때 처음으로 이제 사거나 크레딧이 나쁘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져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에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자동적으로 알아서 하는 시스템을 다 없애고 전부 매뉴얼리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험해 해서 이제 점점 이런 것을 까다롭게 해서 연방주택국에서 융자를 받아서 집 사는 것도 좀 어려워지게 됐다 하는 것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29일이면 금요일인가요? 원래 2명의 우주인이 우주에 가서 국제우주정거장 다 그 산책을 하기로 스페이스웍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첫 번째 두 사람이 됐건 세 사람이 됐건 all female 스페이스웍 여성 우주인들끼리의 그런 우주 유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right sized space suit이 없어서요. 우주복이 맞는 남자들에게는 아직도 많이 있는데 원래 이제 그 2명의 여성이 훈련도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우주인이 뭐 앤 맥클레인과 크리스티나 코크 이 두 사람인데 하고 훈련하고 하는 도중에 이제 한 사람이 사이즈가 조금 2인치가 커졌대요. 옷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두 사람 다 이제 중간 사이즈의 옷을 입어야지 되는데 나사 우주항공국이 이 중간 사이즈의 여성 우주복이 한 벌밖에 없대요. 그래서 결국은 29일 날 가기로 한 것은 못 갔고 4월 9일로 연기가 돼서 한 여성과 남성 또 여성과 남성 언젠가 우주복 다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요.
무슨 에어라인인가요? 뭐 아무튼 어떤 에어라인인데 최근에 엄마와 딸이 조종사와 그 뭐죠? 그 어떻게 말해야지 되죠? 아무튼 조종사 바로 아래 단계의 사람으로 함께 비행을 했다 하는 뉴스도 있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